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3% 정도 반등하면서 54,900원 가리키고 있고요. 기아가 3.4% 반등, 현대모비스도 4% 정도 강세, 현대차도 3% 강세네요. 오늘은 자동차주가 좀 간만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차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 기술이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들고요. 또 전기차 수요도 둔화가 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큰 위기감이 좀 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중부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룡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폭설 많이 내렸던 날 교수님하고 전화 연결하다가 전화 연결이 너무 자주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좀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중단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그때 소리가 너무 지지직거렸었는데 우리나라 자율주행 현재 기술을 몇 단계로 말씀해 주셨었죠? 지금 현재 그 운행차 개념으로 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2단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라고 해서 뭐 디카스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2단계의 고도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 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좀 운행하고 있고요. 3단계는 좀 특정한 구간, 즉 자율주행 시범 지구라든가 또는 뭐 서울시에서 하는 새벽 동행버스 같은 것이 네. 레벨 3 플러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 도로에는 레벨 3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두 번째로는 제어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작사에 그에 대한 책임이 좀 물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출시가 좀 늦어지는 그런 이유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시판되고 있는 차종에서 나오고 있는 주행 보조는 2단계 정도, 뭐 가다사다 멈추고 차선 맞춰주고 이 정도 해주고, 예. 그게 2단계고, 뭐 판교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그런 차종 혹은 네네. 버스가 3단계. 예. 그리고 이제 범부처에서 네. 범부처라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산업부, 과기부, 뭐 경찰청 등에서 국가 연구 개발 과제로 하고 있는 그런 승용차나 화물차나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단계 또는 고도화 단계로 전국의 42곳의 자율주행 시범 지구에서 좀 열심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어떤 원리로 가게 되는지도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처럼. 네. 먼저 이제 인지 기술이죠. 우리 사람의 눈과 귀와 또 코로서 이렇게 오감을 하듯이 이제 인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지는 자동차에서는 이제 카메라나 네. 라이더나 레이더 또 뭐 1.5m 근처에서는 우리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로 인지를 하고 인지한 그러한 각종의 데이터를 판단하는 예를 들면 CPU라고 하죠. 또 요즘에는 이제 GPU라고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에서 판단을 해서 액추에이터 결국 이제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21세기 들어서 아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베이스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요즘은 이제 SDV라고 합니다. 소프트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대변되는 형태의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이제 집약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네. 빅데이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25km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 기업 같은 경우는 50만 킬로미터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뭐 한 2억 1,000km에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합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AI화해서 제어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의 그런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전처럼 강력한 엔진, 뭐 바퀴, 뭐 제동 성능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차의 성능이나 차의 정의를 소프트웨어가 내리게 된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 차가 또 구분이 되게 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그렇게도 변해가고 있네요. 근데 자율주행 버스를 이제 타보셨다는 분들, 그 네네. 시범 운영되는 그 지역에서 타보셨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급정거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조금 이제 불만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자율주행 지금 현재 뭐 서울시에서 새벽 동행 버스 하고 있고 네. 내년부터는 직접 차량을 제작해서 레벨 3 고도화 단계로 한 2개 노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데이터량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물로 오인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가로질리는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하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장애물로 오인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우선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급정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데이터량이 많이 축적이 돼서 저도 이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많이 안정화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또 수용성 측면에서 좀 조사한 걸 보면 한 5점 척도에 한 4.3 정도의 좀 만족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검은 비닐봉지가 도로에 나부끼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치고 지나가면 되는 건지 네네. 급정거를 해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예. 이거를 또 구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단계 가고 있는 네네. 건데 류진현님이 대한민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행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용 5단계까지 네네.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제 가능하다면 그게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레벨 4 단계 고도화 단계는 2027년도를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까지. 4단계까지. 5단계가 이제 최종 최종이죠. 5단계는 저희가 2032년 여기는 우리 국가과학 R&D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도.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에도 2032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초격차의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머지않아 5단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 수집량 같은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우리 자율주행 혁신단이 있습니다. 네네. 범부처에서 한 1조 200억 투자해서 지금 고도화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3년도 같은 데이터 축적량이 한 8,000 테라바이트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의 그런 양에 비해서는 외국,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적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좁은 면이 있고 또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42곳에 한정돼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술에 있는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5단계가 2032년. 근데 그러고 이제 당기려고 하고 있고 4단계는 네.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군데군데에서 이런 질문들도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네네. 이것도 컴퓨터 아닙니까? 그렇죠. 해킹이라든지 오작동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그 해외에서도 막 이런 시연을 많이 하던데 달리는 차의 문을 이제 잠그거나 열어버리거나 아니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꺼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안전학회 네. 내년부터 회장을 수행하는데 사이버 분과가 있습니다. 사이버 그걸 또 분과도. 연구하는데 뭐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도 계신데 충분히 이제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연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창과 방패 역할인데 정부 또는 해당 기업에서는 1차, 2차, 3차의 방화벽을 구축하고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V2X라고 하는 차량과 차량의 통신 또 스마트 시트라고 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에 뭐 인증서와 같은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은행 뱅킹할 때 인증서를 두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각 차량마다 인증서를 두고 또 OTA를 통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 뭐 충분히 해킹이나 이런 위험에는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또 창과 방패의 또 싸움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준조화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WP29이라는 것. 이것도 사이버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방지하는 또 국제기준 표준도 좀 성립해 두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 뭐 UNEC라고 하는 유럽 공동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사이버 분과에 대한 보안에 대한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통신과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맞이하던 때랑 사실 똑같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보험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책임 소재도 네네. 결국은 이거를 규제를 정해놔야 되는데 기술은 훨씬 더 우리 법 규제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네네. 나중에 이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전 세계적인 합의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WP29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이제 공동체 협의체 국제기준 조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3 단계 이상 조건부 자율화 또는 레벨 4 이상에서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도 완벽한 그런 모빌리티를 하기 위한 것에 좀 최선을 좀 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왜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네. 한 18만 9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부상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만 2,551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서 없이 예.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하는 분이 많이 있다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은 사실 휴먼 에러입니다. 사람의 실수. 네네. 그런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자율주행차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레벨 3단계, 4단계, 5단계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오히려 인공지능 차량보다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급발진 추종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국가수에서도 발견해낸 실험에 의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사실 이제 휴먼 에러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자율주행 기술이 결국은 자동차를 개발하고 하는 건 두 가지 컨셉입니다. 하나는 친환경 차냐, 두 번째는 세이프티, 안전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기준, 국제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 얼마만큼 보완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중요한 게 또 하나 가격입니다. 네네. 사람들이 이걸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되고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초반부터는 가격이 비쌀 테고요. 네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정말 저렴한 모델의 로봇 택시를 내놓겠다라고 또 선언도 했고 네네. 그 가격이라는 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뭐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테슬라가 이제 FSD라고 해서 버전 13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로봇 택시를 레벨 4 단계에서 2026년도에 뭐 마이메이까지 또는 뭐 동부 지역까지 이렇게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26년. 네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이제 가격적인 측면은 처음에는 고가이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가고 또 부품의 모듈화를 시키고 또 최적화 기술을 하고 결국 이제 파이의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사라가 할 수 있는 거죠. 합종 연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가격의 경쟁력, 기술의 경쟁력이 결국은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상용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 테슬라가 또 유리할 수밖에 없고 앞에서도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레이저 기술, 뭐 주파수 기술, 비전 기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네네. 거기서 테슬라는 가장 또 간결하게 카메라만 가지고 네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구글의 웨이모나
여러 장비를 달아야만 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과연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것도 한번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우리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기술을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좋으냐 뭐 물론 이제 정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더나 라이다 기술이 더 중요하죠. 이제 그러나 이제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R&D를 통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반이냐 레이더 라이다 기반이냐는 것은 결국은 이제 코스트, 이제 비용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테슬라가 영상 기반으로 자신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빅데이터량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디펜스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은 기술 자체에 집중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이걸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 맞습니다. 예. 대량 생산할 것인가까지도 한두 발 더 앞서 나가 있는 상태고, 네. 그게 또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드는 지점이 테슬라나 웨이모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나 와 있을까? 네네. 현 주소를 좀 냉정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느 정도 나와 있을까요? 네, 현 주소는 지금 현재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운행차 단계는 이제 2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3단계를 아직 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의 문제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R&D 단계는 우리 4단계 고도화 단계까지 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42곳에서 시범 주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데이터량을 축적하고 있고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행인 것은 12월 5일 날 화성시에 이제 리빌랩이라고 하는 국가 연구과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연구과제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화성시에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방대한 양의 이제 데이터를 축적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회적 수용성 또는 이제 법제도 정책적인 그런 문제로 좀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R&D 수준만 놓고 보면 4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R&D 단계 4단계 고도화까지 와 있고요. 일부는 이제 5단계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제 적용할 것인가, 네. 법 규제와 또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탈 만한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도 네네. 들리네요. 그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제 공개되는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이거 테슬라 아니야? 라고 볼 정도로 현재 중국 쪽의 자율주행 기술은 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추월했죠. 추월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런 측면은 중국은 아주 특수한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정부 주도로 일관되게 정부를 규제라든가 또는 시범주기라든가 R&D를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뭐 BYD라든가 바이두라든가 화웨이 같은 그런 IT 기업 또는 자동차 기업들이 다양하게 시범주기를 통해서 많은 기술을 실증을 했고 여기에 많은 데이터량을 축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히 또 엔지니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십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존재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은 저는 아마도 미국과 양대 산맥 또는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로 좀 예견할 정도로 무서운 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올라와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은 테슬라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한 거긴 합니다만 되게 이례적으로 원래 중국은 거의 5대5 합작법인 아니면 외국 기업 승인 잘 안 해주는데 맞습니다. 그냥 테슬라 100% 들고 들어와 이렇게 해서 중국 쪽에서 많이 또 판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게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맞습니다. 기술 개발할 수 있게 그 털을 열어주고 있는데 중국의 그런 전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뭐 첫 번째는 중국의 자신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내수 시장 측면에서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금까지 온 것은 내수 시장의
그렇죠. 가장 기반을 두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국의 뭐 바이두나 또 화웨이나 BYD 같은 형태로 한번 충분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술력과 그다음에 수용성도 갖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중국도 이제 앞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하고도 좀 발을 맞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아집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테슬라한테는 큰 기회를 주고 크게 열어주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는 중국 차에게 장벽만 세우느냐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진핑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당선인 얘기 나왔으니까 예. 자율주행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라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일론 머스크가 또 뭐 후원금도 엄청 많이 냈고 뭐 정부 효율화 위원장도 맡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더 펼쳐지는 겁니까? 자율주행 규제를 더 완화한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승부사죠. 예. 그런데 자율주행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레벨4 단계의 운전석의 착석 의무화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시범하고 있는 그런 규제의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런 미국 중심의 또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미국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포드의 그런 대량 생산 체계 컨베이어 벨트인데 결국 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그런 대량 생산의 시초가 1900년대 초에 일어났고요. 또 2000년대, 2020년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차, 자율주행 플랫폼, SDV라고 하는 그런 신기술에 미국은 결코 세계를 좀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 쪽은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뭐 GM, 제너럴 모터스 같은 곳은 엄청난 돈을 투자한 그 자율주행 사업을 철수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판단일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도 이후에 그런 인수 합병을 통해서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를 좀 해서 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서 이 누적 적자 수가 상당했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뭐 다른 그 법인을 폐쇄하면서까지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기존의 뭐 내연차나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의 그런 플랫폼에 더 충실하겠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GM의 좀 실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러한 것은 향후 한 3, 4년 이내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구글 웨이모의 그 아이오닉 5 네네. 이 차량 이제 같이 해서 또 주행도 하고 있고 중국 기업과도 손잡는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네. 현대기아차 이런 전략은 뭐예요?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고 현지화도 따로따로 다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 전통적인 제조사도 다양한 기업들하고 합종 연행을 합니다. 즉 본인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기업이고요. 좀 더 부족한 기술력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좀 인수합병이나 또는 합작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최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죠.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반사 이익이 있죠. 왜냐하면 구글의 웨이모가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수혜주로 좀 손꼽히고 있고, 뭐 구글의 웨이모도 상당한 양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하건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이제 관세율이 20% 적용할 때 현대기아차는 약 한 19% 정도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웨이모나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또 이것이 또 중요한 호기로 또 전환점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네네. 또 그 미국 기업들과 또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의 iOS랑 네네.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듯이 네네. 애플이 너무 강력하니까 나머지는 다 반 애플 진영을 만들었고 네네.
AI에서도 오픈 AI 챗 GPT가 너무 강력하니까 반 오픈 AI 맞습니다.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 예. 근데 자율주행차에서 테슬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또 반 테슬라 진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네네. 또 테슬라는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네네. 그 엄청난 그 데이터를 음. 다른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좀 모토로 해서 브랜드 전략을 좀 꾀하고 있죠. 이제 그 네. 뜻은 우리 그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 산업도 탑티어를 제외하고는 네.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이 테슬라라고 하는 화두 자체가 워낙 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제조사 또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SDV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의 뭐 합작 연행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술 발전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목도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천문학적인 게임일수록 결국에는 1등을 하지 못하면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최근에 AI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네. 나중에 그 판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조금 위기감이 네네. 좀 많이 있긴 있던데 교수님이 네네.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뭐 전기차 뭐 판별도 많이 저하됐죠. 뭐 캐즘 현상도 있었고 뭐 전기차 화재라는 그런 그런 것도 또 있고. 장애물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있는 시기이고 또 향후 또 2, 3년 내에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나 또는 뭐 퓨얼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수소차 같은 거. 네, 물론 또 내연 기관차도 하이브리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또 내연 기관 같은 경우 연료율이 한 50% 이상 되는 그러한 형태로 또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는 없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그것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것이냐. 뭐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기아차가 수소차도 잘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차 다 잘하는데 네. 과연 이 SDV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차종 부문에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게 또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땐 또 가장 중요한 또 키포인트가 또 될 테고요. 네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SDV라고 하는 거는 현대 기아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완성차라는 것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12,000개 되는 부품을 모듈화해서 조립하는 것이고 네. 내연기관차는 한 24,000-5,000개 정도 되는 부품을 조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폰에 앱 개발하는 친구들이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듯이 네. 그 근간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수많은 그런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예, 그런 생태계가 자칫 잘못하면 2, 3년 이내에 좀 고사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뭐 규제라든가 정부의 정책 또 예산 지원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좀 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8216님이 캐즘 현상이 무슨 말입니까? 제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에서 일시적으로 그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현상.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도 많이 팔리다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고금리 시절 되면서 네네.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이런 네네. 현상. 하지만 또 길게 봤을 때는 전기차로 가는 게 또 큰 흐름, 네네. 맞는 방향이기는 하고요. 예. 혹시 이런 캐즘 현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아마 캐즘 현상은 2, 3년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반대로 보면 2, 3년이면 또 되게 긴 시간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근데 2, 3년이라는 게 제가 널리 좀 보고 있는 것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배터리의 가격 네. 또는 안전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 추세를 좀 보면 2, 3년 이내에 다 안정화 단계에 좀 들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S의 안정화라든가 뭐 소프트웨어의 그런 기반적인 축적이 이제 고도화 단계까지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캐즘 현상은 저는 이제 넓게 봐서 2, 3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전환될 것이다. 근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보조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 그 전기차 보조금이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확장된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도 가격이 좀 상당히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2차 전지에 대한 또 재활용, 재제조 측면에서 산업도 좀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일반 전기차 모델도 우리나라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몇몇 업체들은 이제 국내 뭐 AS망, 판매망 이미 확보를 해놨고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매장도 지금 열고 있다고 하고 네네. 중국차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요?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네. 중국의 그런 기업도 저희 학회에 또 가입하고자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또 학술 대회를 통해서 타진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 좀 품질이 조악하지 않느냐, 많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예측합니다만은 제가 직접 역설계도 해보고 최적화 이렇게 해본 결과 또 뭐 중국에 있는 전기 모터라든가 감속기라든가 뭐 캔통실을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보면 대단히 상당히 기술적 수위를 좀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가로까지 온다라고 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한 들어오는 초기 단계는 어렵겠죠. 네. 예, 또 우리나라의 또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중화 단계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기아차나 우리나라에 또는 뭐 세계 어느 유수에도 현지 공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결국은 중국제 전기차이든 우리 국내 유수의 제작사의 차이든 또 미국에 있는 뭐 다양한 뭐 테슬라도 포함해서 다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투명성이 있는 경쟁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시장의 제조사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 인증 제도이고 중국은 형식 승인 제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 기준이 좀 우리나라로 이제 진입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인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시간의 문제이죠.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그런 국내 시장 또는 제작사에서 상당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 차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의문, 안전성에 대한 의문, 혹은 약간 이제 감정적인 대응. 네네. 누가 중국 차를 타긴 이렇게도 하시는데 네네. 또 냉정하게 보면 지금 전기 버스 시장의 거의 절반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전기차 시장 버스의 46%가 이미 중국 시장이 있죠. 또 길거리에 그 승합차 같은 상용차도 네네. 중국 차가 많이 또 눈에 띄고 있고. 네네. 이게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당장 이제 자동차로 생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저렴하다면 또 선택을 하실 수가 또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수 시장에서도 또 중국차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중국 차량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위험하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뭐 유럽이라든가 일부 또 다양하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상당하게 좀 부과하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뭐 자동차의 기술력 이게 결국 이제 안전 기준 정책 또는 모든 국가가 사실은 자국에 있는 그런 컴퍼니를 좀 더 글로벌하게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규제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합종 연행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측면에서 힘을 또 합치고 있고 전통적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수합병도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뭐 예전에 기아차가 넘어질 뻔한 시절에 현대그룹이 이제 인수를 그렇죠. 했던 거고 예. 최근에 일본 쪽에서는 닛산하고 혼다가 합병을 논의한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1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전통적인 제조사가 이제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인데, 닛산 얼라이언스나 또 혼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위 그룹에 속하죠. 그런 차량 판매 대수 자체도 적고, 네. 또는 이제 그런 기술력의 차이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입니까? 기술에 또 혼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990년대는 현대 기아차가 엔진의 그런 주요 핵심 부품을 미쓰비시에서 사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전 그랜저, 소나타, 갤로퍼가 어떻게 보면 네네. 미쓰비시에서 태동이 됐던 맞습니다. 거였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차, 자율주행, SDV에 대응을 잘 못했죠. 미쓰비시나 혼다 같은 케이스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시너지있게 하려고 하면 각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냥 합치는 그런 형태이고, 이미 뭐 닛산은 아시다시피 혼다의 뭐 주식의 대부분을 좀 갖고 있는 대주주이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예견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또 일본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또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 닛산 혼다가 뭐 세계 자동차 판매는 한 7, 8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합병을 네. 하면 현대 기아차보다 더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세계 1, 2, 3, 4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판매 대수 측면보다는 예. 이제 앞으로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든가 또는 기술력,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이라든가 SDV 쪽이라든가 각각의 장점을 살린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그런 제조사의 영업 이익률을 좀 더 순이익률을 좀 높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단순히 판매량 예, 싸움이 예.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또 기술적인 것으로. 예, 여전히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작년 기준하면 9,200만 대가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전 세계적으로는 한 18억 대 정도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비포 단계, 그 운행정 단계, 제작 단계라든가 운행 단계 그 이후에 모든 생태계를 한번 전주기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중부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용 교수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